지금부터 문재인 정부의 교통안전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한국교통연구원의 홍다희입니다. 코로나 및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방역을 철저히 지켜서 세미나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오재학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오재학입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코로나 감염 수가 갑자기 그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급증을 하다 보니까 뭐 행사를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을 좀 했었어요. 그래도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씀드린 대로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참석자들을 최소화시켜서 또 행사를 또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에 교통안전 국정과제이기도 한데 교통안전 분야의 성과와 또 앞으로 이걸 또 계속 그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오늘 한국교통연구원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교통안전 포럼, 그다음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그다음에 우리 경제문화연구회 모두 함께 행사를 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지금 얼마나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실황 중계를 하고 오늘 세미나는 또 국제 세미나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조촐하지만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하고 그다음에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두 분 전문가가 또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세미나를 참석하는 그래도 나름대로 작기는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국제 세미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참석해 주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드시고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교통안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교통안전 세미나의 그 성과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의미를 좀 강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이시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윤관석 의원님, 그다음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님, 우리 국정과제를 관리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이 소속돼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 그다음에 우리 4,000명 이상 회원을 가지고 있는 대한국토학회의 이산화 회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여러 가지 축사 환영사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표를 맡아주신 OECD ITF의 베로니크 페이펠 도로안전 프로그램 매니저님, 그리고 오늘 토론 사회를 맡아주실 전 원장이시면서 홍익대학교 교수님인 황기영 교수님, 그다음에 또 한 분 더 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드뱅크의 글로벌 프랙티스 인 트랜스포트 쪽에서 안전을 담당하고 계시는 알리나 벌라쿠님, 그다음에 강성습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님, 양우철 경찰청 교통안전과장님, 이윤호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 본부장님, 추장민 우리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한 사회분과의 위원장님, 그다음에 언론에서 우리 서영석 동아일보 기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 이제 우리 베로니크와 그다음에 오늘 발표해 주신 한상진 박사가 자세하게 발표도 하고 이따 토론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는 게 지난 2016년 이후로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특히 사망자 수의 통계가 만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이제 중위권으로 이렇게 도약을 진입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숫자로는 2016년 통계가 4,292명에서
2020년 작년 통계로 연간 사망자 수가 3,089명, 약 28%가 감축이 됐고 인구 10만 명당 8.4명에서 5.9명으로 이게 5.9명 정도가 되면은 OECD 36개국에서 약 중간 정도에 진입을 하게 되고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감소율. 그 베로니크는 굉장히 스트롱이스트하고 한 리덕션이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감소율이 그 지금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그런 국가 중에 지금 속하고 있고 그 감소율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를 할 거냐 이제 그런 게 앞으로의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며칠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 UN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개발도상국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그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교통 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똑같이 우리가 드디어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하는 계기가 됐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지난 4년 동안 했던 뭐 아까도 저쪽 VIP 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음주운전 관련된 처벌법 관련된 윤창호법, 그다음에 그 스쿨존 그 관련된 민식이법, 그다음에 5030에서 속도를 낮추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게 이제 과거에는 불가능했었어요. 제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입법을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번에는 그게 입법화가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국민들이 협력을 해주고 또 실천을 해주는 그게 국민들이 이룩한 협조를 해서 이룩한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뭐 정부 정책도 함께 열심히 했지만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성과도 음미를 하겠지만 원인도 음미를 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뭘 어떻게 더 계속해서 뭘 더 강조해서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해서 뭐 우리 저 서영석 기자님 아셨는지 모르지만 좀 언론에다도 좀 내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칭찬할 건 칭찬하고 또 앞으로 더 할 일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되는 그런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길게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세미나에 와주신 걸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코로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는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대표이신 윤관석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윤관석 대표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의원님들도 여야 함께 많이 참여하고 또 민간 단체까지 참여하는 큰 조직이어서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크게 뭐 토론회라든지 전체 교통안전에 대한 뭐 상을 주는 그런 행사들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몇 가지 토론회와 그다음에 전체 행사를 준비했는데 오늘 또 이 교통안전 포럼과 함께 연구원에서 좋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셔서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급증해서 어려움이 많은데도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행사 준비해 주신 신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뭐 거의 전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신 한국교통연구원의 오재학 원장님과 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참 오시기 힘든 분들이 귀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님과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또 이선아 대한교통학교 회장님과 한기현 교수님의 좌장을 비롯한 많이 참여해 주신 토론자분들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OECD의 베로니크 페이펠님과 그 다음에 또 한상진 센터장님 각 패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 3대 수치 낮추기 운동이 초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자살률, 산재 사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조금씩 성과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교통사고 사망률은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내고 반감기에 들어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한국교통연구원이 그걸 참 중심적인 역할을 잘 해오셨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안전 정책의 발굴이나 현안 대응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번 정부에서 18년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12년 이후에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것이 91년도와 비교하면 작년 한 해 사망자 수가 4분의 1 수준인 3,081명으로 아직도 많지만 감소를 획기적으로 했습니다.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매우 빠른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잘 알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저도 이제 국토교통위 간사할 때 이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캠페인도 나서고 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처음에 상당한 불편감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시행 이후 한 달간 전년 동기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7.7% 줄었고 특히 안전속도 5030 시행이 많은 지역이 특별시나 광역시 경우들인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이 특별시 광역시 경우는 27.1%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여러 가지 3년간 교통안전 시행 정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지난 성과들을 잘 정리하면서 또 더 나은 교통환경 마련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국제 세미나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발굴되는 새로운 과제 중에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국회에서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제안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 포럼이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계속 힘을 보태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통사고 감소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OECD 국가 중에 교통안전 상위권 국가에 진입할 수 있던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패널 중에 또 이 동아일보에서도 오셨는데 전에도 보니까 이런 행사하면 동아일보에서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해주시는데 오늘 정책 홍보를 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속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환영사는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부터 저희 위원회가 4주년, 문재인 정부 4주년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쭉 하고 이게 무슨 정부의 성과가 특별히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공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러 형태로 이제 공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정부가 시작될 때 100대 정책 과제를 만들었었고 그 100대 과제 밑에 487개 세부 과제를 또 이제 만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4년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알리고 정리를 하고 합니다만은 이 구체적인 이 세부 과제들마다 중요한 성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해당 분야, 해당 영역에서 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우리 교통연구원에서 교통안전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지고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애써주신 우리 오재학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아주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또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주최해 주신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우리 윤관석 의원님,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정혜구 이사장님, 또 이선아 대한교통학 회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드러난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며 출발했습니다. 올해 집권 5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은 국민과 약속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진지하고도 일관된 노력을 기울인 시간이었습니다. 집권 초기에 북핵 위기에 이은 한일 통상 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라는 예측하지 못한 이른바 3대 위기를 겪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위기 대응 능력을 잘 발휘해서 지금 잘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2017년에 북핵 위기는 평창 올림픽과 다자 외교, 국방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위기를 극복한 바가 있습니다. 19년에 한일 통상 위기는 우리 반도체 부품 산업의 위기이자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건설 등 기업과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이제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아시다시피 인류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명사적 위기입니다. 우리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적 협조에 기반을 둔 개방, 투명, 민주 방역이라는 협력주의 패러다임으로 전면적인 봉쇄 없이도 팬데믹을 억제하고 있는 방역 표준 국가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선제적인 경제 대응력을 더해서 주요국 중에서도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하는 선도 국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3대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위기에 강한 정부라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선언,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자치분권의 확장과 문화강국 등을 주도함으로써 미래를 여는 정부라는 성과도 만들었습니다. 또 돌봄과 무상교육, 건강공공성, 노동복지 등에서 복지를 확장한 정부의 성과 또한 만들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개혁,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을 개혁한 정부의 성과도 만들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유지와 국방력 강화를 통해서 평화시대를 연 정부의 성과 또한 거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했고 국민과 함께 국정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교통안전 분야 국정성과 또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3,081명이 사망하고 지난 10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합하면 4만 명이 넘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한 시나 군 전체의 인구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문재인 정부는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안정을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선정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입법화를 포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을 기준으로 볼 때 사망자 수가 26.4%나 줄어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교통안전에 관한 국제적인 위상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의 최하위 수준에 있다가 문재인 4년 차인 2020년에는 회원국 평균 5.6명에 근접하는 5.9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교통안전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께서 자발적이고도 적극적 관심으로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오늘 세미나가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이 같은 성과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분야의 세계 표준을 만드는 교통안전 선도국가로 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공론장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참석해 주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축사입니다. 이번 축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혜구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혜구입니다. 오늘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대표이신 윤관석 의원님, 오늘 세미나의 공동 주관을 맡아주신 정책기획위원회 조대 위원장님,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오재학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한국은 유독 안전사고, 특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적 재해인 인재가 많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화된 선진국들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위해서 추진되었던 압축적 산업화의 결과이자 그 과정에서 배태된 성장지상주의의 후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물량적으로는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안전의 차원에서는 이에 도달했다고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달이죠. 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사망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 목표는 2016년에 각각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사망자 수입니다. 자살은 13,092명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는 4,292명, 그 다음에 산재사고는 989명입니다. 이런 그 2016년에 이런 사고 숫자를 2022년에 각각 8,727명, 그 다음에 교통사고는 2,000명, 그 다음에 산재사고는 500명으로 대폭 줄이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2016년에 자살자, 교통사고 사망자, 산재사고 합해보니까 18,373명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1년 사망자 수가 30만 명이 조금 넘어요. 30만이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이게 이런 사고로 3대 사고로 죽는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15명 중에서 1명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는다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한국이 진짜 살만한 사회인가? 굉장히 이제 회의가 드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22년에 이제 목표, 그것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8,000명에서 11,000명 정도로 이제 줄어듭니다. 상당히 이제 많이 줄어드는 이제 목표를 잡았는데 목표를 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 목숨을 아끼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만을 이제 봤을 때 뭐 사망률은 과거에 OECD 최하위국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2017년 4,185명에서 2020년 현재 3,081명, 그러니까 1,104명, 26.4%가 되네요.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죠. 몇 년 사이에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민식이법, 임장호법, 안전속도 5030 시행 등을 통해 사망자가 크게 이제 감소한 탓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과연 안전 사망자를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전에는 이게 문화적으로 이게 가망성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이런 성과를 보면서 우리도 뭔가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크고 작은 숙제들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보행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40%, 그 다음에 고령 사망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 걱정되는 문제가 요새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륜차 오토바이 이렇게 배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차 타고 다닐 때 보면 오토바이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근데 앞으로 온라인 주문은 더 늘어날 테고 거기에 따라서 배달 역시 이제 증가할 텐데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좀 주목해서 사고 또는 사망자 수를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 사회 목표가 양적 성장에 이제 치우친 것이었다면 이제 어느 정도 물질적 기반이 마련된 지금 우리 사회의 목표는 삶의 질 향상으로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이제 중시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특히 안전 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자연훼손과 이제 기후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의 위협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이제 교통 안전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오늘의 세미나가 한국이 교통 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익하고 뜻깊은 세미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교통학회 학회장이신 이선아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대한교통학회 이선하입니다. 이 축사도 순서가 좀 뒤로 오니까 내용이 많이 중복이 된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준비한 원고 말고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요새 그 새벽마다 유럽 선수권 축구대회 오늘 새벽에도 잉글랜드하고 덴마크에서 연장전 가서 잉글랜드가 이겼는데 보다 보니까 해설자가 요한 크루이프라고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명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축구는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교통 안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운전자, 차량, 교통시설 중에 하나가 망가지든지 아니면 두 개가 망가지든지 세 개가 망가지면 사고가 나는데 이러한 복합적인 실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1톤 화물 트럭이 빗길에 곡선부를 주행하다가 전복이 돼서 나무에 박아서 운전자가 죽었으면 아마 경찰청의 교통사고 백서에서는 운전자 과속 부주의로 아마 사고 원인이 적힐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게 1톤 화물 차량이 아니라 타이거 우즈가 타는 제너시스였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즉 사고라는 거는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차량에 대한 안전, 여러 가지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 다 사고가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다 거시적인 지표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런 거시적인 지표 하나하나 깔려있는 데는 다 미시적인 사고가 누적이 돼서 거시적인 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거시적인 지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고의 미시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논하는 그런 자리도 추후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스카 시스템을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은 이제 경찰서에 바로 들어와서 디지털로 이제 사고를 입력하면은 그게 바로 센터에 집중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교통사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에 대한 내용은 이만하고요. 제가 나온 김에 대한교통학회 홍보 말씀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대한교통학회는 우리 오재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내년이면 창립 40주년을 맞았고 그동안 국가 고속철도, 신공항, 세븐바이99, 요즘 GTX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한국교통연구원과 더불어 학술적인 지원을 하는 국내 최대 5,400명의 개인과 기관 회원이 있는 단체입니다. 내년에 이제 저희 40주년 행사를 맞이하는데 그때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 이사장님, 위원장님들 모시고 저희 학회에서 하는 행사를 다시 기념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축사에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미나를 위한 귀한 말씀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미나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음으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일은 국제 비교를 통한 한국의 최근 교통사고 성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OECD ITF의 도로안전 프로그램 매니저이신 베로니카 페이펠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Morn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또 좋은 오후입니다. Yes, good afternoon.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로니크 페이펠입니다. 저는 OECD의 국제교통포럼 ITF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로교통 안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국의 최근 교통 안전 성과를 국제 비교를 통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저희 조직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F 국제교통포럼은 OECD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63개 회원국이 있고요. 물론 여기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도 또한 ITF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ITF는 많은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정책 분석을 하며 모델링과 데이터 그리고 통계 작업도 합니다. 또 저희는 연례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장관급 회의도 있습니다. 매년 라익세크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서 연례 행사로 개최가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자료는 울타드 그룹의 데이터입니다. 국제도로교통 안전데이터 상시 작업반인데요. 여기에는 40개 국가의 80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기쁘게도 울타드 안에는 많은 한국의 회원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울타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지표를 교통 안전과 관련해서 제공을 하는데요. 32개국의 데이터를 취합을 합니다. 검증된 데이터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돼서 연례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고요. 울타드 작업반은 교통안전 데이터와 관련 그리고 또 분석과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킹하기 위한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9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2019년에 네, 너무 빨리 슬라이드가 앞으로 지나갔네요. 네, 여기 보시면 2019년에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은요. 우선 먼저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2명 정도에서 12명을 하회를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6.5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위스랜드가 가장 성적이 좋은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을 보시면은 칠레, 아르헨티나, 미국 등이 사망자 수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OECD 국가들만이 포함이 되어 있고 비회원 국가들의 자료를 보면은 수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자료를 봤고요. 2010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한국이 2010년 대비해서 2019년에 괄목할 만한 감소세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 혹은 2018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이고요. 앞선 데이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순위 하단 쪽에 있는 국가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의 변화입니다. 한국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와 같은 성과가 있었는데 거의 40% 정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감소세를 기록을 했고요. 이는 OECD 국가 내에서도 가장 우수한 성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르웨이는 거의 50%의 감소세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스는 40%를 조금 넘는 감소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감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예외는 네덜란드와 미국입니다. 지금부터는 같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교통 이용자들을 분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상황인데요. 역시나 한국이 사망자 수가 굉장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거의 40%의 감소세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의 모든 OECD 회원 국가들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큰 예외가 되겠죠. 그래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거의 40% 증가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 중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한국의 경우에는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쁜 징조는 아닙니다만 다만 어쩌면 한국에서는 보행자들의 노출이 더 많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향후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승차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OECD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은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감소세를 두루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한국이 굉장히 큰 감소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50% 조금 넘죠. 50% 조금 넘는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전거를 탄 사람들의 사망자 수의 변화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국가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자전거를 탑승한 채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 국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감소세를 나타냈죠. 한국의 상황을 노란색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오토바이 승차 중 사망자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OECD 국가들은 여기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은 다시 한번 상당한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젊은 층의 교통사고 사망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5에서 24세까지 연령 집단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상당한 감소세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감소세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상당히 놀랄만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주로 교통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더 처음 운전을 개시하는 나이가 더 늦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과 그리고 여러 캠페인 덕분에 젊은 층의 교통사고 사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사망 상황을 살펴보면요. 일부 국가에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교통에 노출이 되고 교통수단들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두 자릿수 감소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부터 2019까지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체 거의 40%에 달하는 교통사고 감소세를 보여주는 선입니다. 승용차를 타고 승차 중 사망을 한 경우가 조금 더 감소세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두루 감소세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연령 집단을 봤을 때 젊은 층의 감소세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5세 이상의 인구 집단에서는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설명을 드리면은요. 2020년 4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이 국경 봉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빌리티 그리고 또 교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교통안전 데이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4월의 데이터를 2019년 4월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면은요, 많은 국가들이 봉쇄 상황이었고, 그래서 상당한 교통량의 감소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80%까지도 감소한 국가가 있었고요. 또 교통사고 사망을 살펴보면은요, 역시나 교통사고 사망 수도 많이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통량의 감소세에 비해서는 덜합니다만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어떤 국가들에서는 그러나 과속을 하는 경향이 커지고 더 위험한 행태를 보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도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이고 이것은 얼타드 2021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한국은 2010년 이후로 교통사고 사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와 같은 감소세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괄목할 만한 그런 성취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모든 이용자 집단 간에 이런 큰 감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망률 그리고 사망 위험은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합니다. 보행자와 그리고 또한 고령 인구는 앞으로 계속 해결을 해야 할 향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 안전은 2030 아젠다의 우선순위로 책정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발표는요, 한국의 교통안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안전 반제 연구센터장이신 한상진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한국교통연구원의 한상진입니다. 코로나 중에 그래도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좀 전에 발표하신 분은 지금 프랑스에서 아침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해주셨고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지만 한국의 데이터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제가 준비한 제목은 한국의 교통안전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과 부분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게 교통사고 사망자 수인데요. 이게 1991년에 13,491명 이후로 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82까지 쭉 줄어들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자동차 등록 대수인데, 자동차 등록 대수가 이렇게 S자 커브로 굉장히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2,400만 대로 늘어나는데도 사망자 수는 많이 줄었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부상자 수입니다. 넘버 오브 인저리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부상자 수도 이제 줄이려는데 상당한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지표로서 우리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펴는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베로닉 페이펠 씨가 정리한 것은 2019년의 OECD 국가 간 비교인데요. 제가 이제 19년 데이터는 제가 못 구했고, 18년의 OECD 평균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달라졌는지 한번 봤습니다. 먼저 2016년하고 비교해 보면 2016년에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4명인데요. 이때 OECD가 이제 한 5.5명 정도 되는 거고, 그 당시에 OECD 평균보다 앞선 도시는 서울, 부산, 인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 기준으로 하면, 물론 이제 OECD는 18년 똑같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 5.6으로 우리가 이제 평균에 거의 18년 평균에 바로 바짝 붙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평균보다 앞선 지자체, 도시들로 보면 웬만한 대도시는 다 이제 OECD 평균 이상으로 안전해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도 단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서울하고 세종하고 전남하고 비교하면 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7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자체 간 역할을 부여한다면 도 단위 지자체에서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것을 도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기보다는 국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 1만 대당 지표로 본 건데요. 역시 2016년에는 1.8 수준이고 평균에 굉장히 뒤에 있었는데, 20년 데이터로 보면은 18년 평균 1.0에 매우 근접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봤던 것처럼 대다수의 지자체가 평균보다 좋다, 이게 볼 수 있고, 제주도도 이렇게 가깝게 좋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이제 최근 4년간으로 보시면 한 1,100명 정도 9.7% 감소했는데요. 여기서 인구 10만 명당 지표로서 얼마나 감소했는지 한번 보시면, 지금 최근의 트렌드를 우리가 2017년부터 우리가 만약에 살펴본다고 하면 이렇게 트렌드가 나오는데요. 그 전 트렌드는 이렇게 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과거 우리가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이 정도 트렌드로 오던 게 이만큼 급하게 기울기가 가팔라졌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그 사이에 우리가 17년부터 20년 사이에 뭔가 조치를 꽤 많이 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제 그 페이퍼로 보시면은 명확하지가 않죠. 크게 보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OECD 안에서의 위치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박스 앤 휘스커스 그래프라고 해서 이제 25%, 50%, 75%로 이렇게 나눠 보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75%의 1.5배가 넘어가면 이상치, 아웃라이어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구 10만 명당 지표가 예전에 보면 거의 아웃라이어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005년 오면서 안으로 아웃라이어가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또 레인지 안에 들어왔었고요. 그렇지만 이 중간에 해당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1Q에서 3Q 사이에 못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못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도 계속 줄었지만 OECD 평균이 더 빨리 줄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못 들어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18년 기준하고 20년하고 어떻게 이제 OECD 평균이 바뀔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트렌드로 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우리나라 훨씬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1Q하고 3Q 사이에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정말 아웃라이어로 우리나라가 있다가 2005년부터 안으로 들어왔다가 10년에 다시 빠졌다가 이 OECD 평균이 굉장히 좋아서 밖으로 빠졌다가 요번에 다시 안으로 이제 들어왔고 이 박스권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우리나라가 이 정도 지표를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과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성과를 거두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비교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10만 명대 사망자 수가 10명에서 5.9명, 우리가 2020년에 5.9명인데 그렇게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였나 봤더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8년 정도 걸렸고요. 영국은 15년, 일본은 11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7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다. 이게 좋은 시그널이고요. 우리보다 잘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이 굉장히 최근에 원래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저희보다 그렇게 많이 앞서진 않았는데 지금은 교통안전 상위권으로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처럼 우리도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자동차 1만 대당 지표로 보면 2.0명에서 1.1명으로 가는데 노르웨이가 15년, 일본이 17년, 스웨덴이 15년 정도 걸렸고요. 스페인이 6년인데 우리도 똑같이 6년입니다. 이제 이 지표로 보면 우리 가장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해졌던 이유가 뭘까? 정확하게 우리가 인과관계를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에 좀 눈여겨봐야 할 지표, 그리고 특히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강조했던 교통안전 정책들 중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많이 도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총괄 조정기구가 어느 국가든 좀 필요하다. 교통안전은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가능하다라는 건데 최근 정부,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대통령 신년사에서 2018년에 22년까지 자살 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을 위해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 국무조정실 안에 국민생명살리기 사업 추진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교통안전팀이 따로 있어서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간의 교통안전 사무를 총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 안에도 국민생활안전 담당관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는데 먼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2018년 3월쯤에 만들어집니다. 이 얘기는 과거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안전벨트 차면 됐지 이건데 이제는 도로 종류에 상관없이 도시부 도로에서도 뒷좌석에 있더라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 된다. 이게 안전벨트를 많이 매냐 매지 않느냐의 문제보단 지금 어린이들한테 차에 타면 무조건 안전벨트 타야 돼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가 고령자 인구 비중을 19년 기준으로 하면 15.4%입니다. 인구에서 고령자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5.4%인데 사망자 수 비중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45.5%. 그러니까 고령자가 인구 비중 대비 3배 더 많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많은 상황인데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운전면허 적성 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용 차량 운전자, 택시나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자격 유지 검사를 강화하는 그런 제도를 추진을 했고 최근에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만납 제도, 인센티브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12월에 유명한 윤창호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해운대에서 이제 그 음주 차량에 치여서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를 기억하는 법률로 이제 명명되었는데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면 지금보다 형량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 전에 2015년에서 2017년에 음주 사망 사고의 평균 형량은
징역이 1년 6개월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세야 된다라는 사회적 여론을 국회에서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 기준도 기존에는 0.05%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였는데 이거를 0.03%로 이건 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그런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실제로 그 여파로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노선버스의 운전자 근로시간 제한을 없앴다라는, 그러니까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이제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의 특례 업종이라고 그래서 이 교통 운수 산업에 종사하시는 운전자는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어요. 15시간, 원하면 20시간 일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근로기준법의 취지하고는 굉장히 맞지가 않죠. 그러다가 버스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 시간에 제한을 두자. 우리 과거에 보시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복격일제라 그래서 2일을 근무하고 하루를 쉽니다. 그 2일 근무하는 시간이 평균 15시간.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사고 내지 마세요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법으로 우리가 강제해서 1일 2교대제, 그래서 뭐 9시간 이내에서 운전을 하도록 그렇게 바꿨고요. 그 여파로 사고가 많이 줄고 있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안전 중에 어린이 교통안전 민식이법이 2020년에 이제 잘 알려졌다시피 어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법으로 통과돼서 진행 중인데요. 그러니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시설을 강화하겠다. 예전에 보시면 강원도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 과속 카메라, 단속 카메라를 몇 대나 설치했었을까요? 민식이법 이전에는 7곳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시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강원도의 경우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이 법을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스탠다드, 안전 스탠다드를 좀 높이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의지를 반영을 시켜서 단속 카메라나 과속 방지턱 신호기 설치가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처벌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로써 이제 사고도 많이 줄었지만 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도시부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의 디폴트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혹은 시속 30km로 바꾸겠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컨텍스트 기반의 속도 관리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도입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차로 수가 2차로 이상이면 60. 뭐 이게 이제 표준이었어요. 그게 유일한 도시부 도로의 속도 설계 기준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로가 위치한 곳의 토지 이용이 어떤지, 보행자가 얼마나 많은지, 횡단보도가 중간에 많은지, 교차로 밀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제한 속도를 이제 정하게 됐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위해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국토부, 경찰청, 행안부 모두 다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공동으로 안전속도 5030 설계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났지만 아직 아까 우리 베로닉 발표에서도 뭐 보행자 사고가 앞으로 좀 더 줄었으면 좋겠고, 고령자 사고도 좀 더 줄여야 되고, 이륜차 사고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교통안전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형식적으로는 도입이 됐는데 내용적으로 아직 서포팅을 못 받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는 이제 차가 아예 못 들어오는 도로고요. 보행자 우선 도로는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도로인데, 그 도로에서 통행 우선권을 차가 아니라 사람에게 명확하게 두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이면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보행자 우선 도로 사업을 많이 했지만, 이 도로에서 여전히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이런 식의 도로는 이런 표지판이 보통은 같이 딸려갑니다. 이 표지판이 있으면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놀고 있죠. 공놀이도 할 수 있는 이런 도로고,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차가 사람에게 양보해야 된다. 뭐 도로 전체를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중요한 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이게 도로교통법상 주요 교통안전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는 이렇게 다 바뀌었는데
실제로 보행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와 표지판이 앞으로 설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의원 입법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표지판을 볼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횡단시설에서 안전 강화입니다. 고령자 사망자 중에 50% 이상은 도로를 횡단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도로가 넓습니다. 그 얘기는 횡단할 때 고령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 유럽에 가시면 이렇게 횡단보도 중간에 보행섬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일부 있기는 하지만 뭐 거의 없는데요. 이게 디폴트 옵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횡단보도가 있으면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꼭 두자. 이렇게 되면 미국의 연구에서도 32%의 사고 감소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가 있는데 보행자가 많지 않은 그런 횡단보도에서는 이렇게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좀 설치가 되어서, 이게 좀 비용은 들지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행자를 좀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디폴트 옵션으로 특히 보행자가 많지 않은 그런 횡단보도에서는 설치 의무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는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인데 G7 얘기 나오는데 이런 식의 마을인데 보도가 없는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예를 그냥 둬도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문제로 좀 삼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마을 관통 도로에 대해서는 보도 설치를 좀 원칙으로 하자. 그게 디폴트 옵션이 되도록 그렇게 바꿔나가고, 이런 마을 관통 도로는 국도 혹은 지방도라 하더라도 5030의 원칙을 좀 적용해야 된다. 이것은 유럽에서는 뭐 마을 관통 도로의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어서 좀 더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국토부에서 빌리지 존 사업이 이루어졌고 이게 행안부로 퍼지면서 상황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도시에서 교차로 신호 운영을 할 때 너무 차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많은 경우에는 보행자 중심의 신호 체계가 있는데 제가 디테일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총괄로 만들어낸 안전속도 5030 설계 및 운영 매뉴얼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행자 중심으로 신호 운영을 바꿨을 때 상당히 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앞으로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차로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가 회전교차로 많이 이제 확산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많았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회전교차로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효과가 큰 데를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곳은 1차로 도로인 곳을 우선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2차로만 돼도 막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1차로 도로에서 우선 많이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할 때도 진입 속도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우리 교통공학적으로도 무신호 교차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마치 그러면 뭐 어떤 교차로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뭐 아무런 먼저 차를 소위 말하는 들이밀면 우선권이 있는 이런 교차로를 오해하시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 노면에 분명히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양보 혹은 정지로 어느 쪽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지, 어느 쪽에서 정지했다 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이 부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변화, 일본 가시면 이렇게 토마레라고 해서 신호등 없어도 이거 있으면 차 무조건 섰다 가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아직 정착되지 않은 문화다. 이거 꼭 이제 달성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물차 안전 관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에 50%가 모두 다 화물차하고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화물차 사고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이 근로기준법 아까 노선버스 운전자에 대한 운전 시간 제한이 있던 것처럼 이 화물차에도 필요합니다. 화물차 운전자도 평균 근로 시간이 하루에 12.5시간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길게 일하면서 운전하시면서 사고 내지 마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지시고 있어서 이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디폴트 옵션이 이렇게 화물차에 박스가 없는, 그게 지금 화물차의 디폴트 옵션인데 이렇게 박스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비용이 좀 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위험하게 고속도로 진입로에 이런 게 그냥 막 올라가는 현실이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어떤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건 좀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차인 경우에 특히 더 이 에이다스라고 하는 첨단 안전 보조 장치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동 긴급 제동 장치나 차로 이탈 경보 장치,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이 대형 화물차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하는 그런 제도적 변화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제 인센티브 방식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 안전도 평가는 신차 안전도 평가처럼 도로도 안전 등급을 한번 인프라 측면에서 매겨보는 제도인데요. 이건 오래전에 연구를 제가 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 유엔에서 이렇게 그 어떤 목표치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지자체 교통안전관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대도시는 다 OECD만큼이나 안전한 곳이 됐어요. 하지만 이 도단위 생활권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곳을 알아서 잘하세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자체 교통안전 보조금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비교해 보시면 일반 국도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킬로미터당 250만 원을 쓰고 있는데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에서는 같은 사업을 위해서 킬로미터당 3.3만 원을 씁니다. 그만큼 예산상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저희가 이제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그 평가를 해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자치 경찰이 되면 이런 지표를 도입해서 더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지자체에 대한 지원과 평가 앞으로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베로니크와 한상진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자리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황교안 교수님과 토론자분들은 앞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자님들께서 다들 착석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히 토론자분들을 좀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드리고 토론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자당 한 5분 정도 토론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성습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양우철 경찰청 교통안전과장님. 예. 세 번째 이윤호 안실련 안전정책본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알리나 벌라크 우리 월드뱅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나오셨네요. 네, 네. 웰컴. 예. 그 다음에 추장민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사회분과 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동아일보 서형석 기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가나다 순으로 토론을 하면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알리나 벌라크 박사님 월드뱅크 네 번째 토론자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네 번째입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Yes, that is okay. Thank you.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번째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토교통부의 강성습 과장님부터 토론해 주십시오. 예,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 강성습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91년 이래 13,000명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금 작년에 한 3,081명을 줄어드는데 그동안에 하는 이제 노력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 3년간 26.4%가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교차로에서 차하고 사람이 만났을 때 보면은 차가 사람의 우선권을 주고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먼저 양보하는 경우가 한 11%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화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또 맞는 또 빨리빨리 문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기술로 또 우리가 이런 교통 안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26.4%가 아까 제가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한 100여 개의 실천 과제, 세부 실천 과제를 정해가지고 그동안에 또 경찰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국토부가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완료됐었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관련 교통 안전 이제 법령들이 한 20개 이상이 지금 현재 개정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노력들이 아마 덧붙여져서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서 큰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큰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희 보면은 어떤 약간의 어떤 보행자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혜구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륜차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금년 6월까지의 통계를 또 이렇게 보면은 보행자 사망률이 굉장히 또 작년에 비해서 한 16% 정도 좀 낮아졌고 또 이륜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낮아졌는데 또 공익 제보단이라든지 저희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고 또 점검하고 또 이런 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 규제하고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올해 20% 감축 목표를 과감하게 설정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거다. 줄일 수는 있어도 그렇다 이러면은 인간이라는 것이 이게 항상 실수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고속도로의 사망자, 화물차 사망자의 한 70-80%가 졸음운전이나가 전방주시 태만이거든요.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규제하고 단속하고 제도를 잘 만들어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부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렇다면은 중상의 가능성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정책은 뭐가 있는지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시행됐던 5030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지금 시행한 4월 17일 이후로 한 3달여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보행자 사고 사망자가 한 16% 정도 많이 줄었거든요. 6월 말 현재 통계를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집중해서 교통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우리 정책학자 중에서 유명한 존 푸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한 20년 전에 교통 통행 행태, 교통 행태는 정책의 결과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 정책이 기여한 그런 바도 많고 앞으로도 교통 안전 정책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양우철 경찰청 교통안전과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저는 좀 더 현실적인 저희도 현장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내용을 통계를 통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제 발표에서도 있었지만은 우선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무조정실과 또 청와대에서 국민 생명 지키기 추진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각 부처별로 협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해외에서도 발표를 하셨지만은 20년 기준에서 OECD 평균 5.6에서 5.9로 돼서 거의 한 중상위권 정도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은 올해의 사망 사고가 약 한 1,292명에서 작년 대비해서 약 한 11.4% 정도 현재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보면은 보행자 사고도 조금 많이 줄였고요. 그다음 특히 아까 있었지만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동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또 음주를 많이 통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또 비접촉
감지기라든가 또 지속적으로 음주를 단속한다는 그런 시그널을 줌으로 해서 사망사고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대폭 줄었다는 것이 저희 상당히 고무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지금까지 왔던 것은 계속적으로 얘기됩니다만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상봉 5030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저희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1개월간 효과를 분석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속도가 도심부에서 많이 낮춰지지 않느냐 그런 걸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출퇴근 시간대는 거의 오히려 조금 더 속도가 유연하게 좀 줄어들지 않았기도 하고요. 단지 이제 심야 시간에는 조금 줄은 걸로 나옵니다만은 아직까지 특별한 좀 안정화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도 또 CCTV를 지자체하고 많이 협조를 해서 지금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사망사고도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3명 정도 상당히 많이 줄인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령자 사망사고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고령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 국조실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행안부는 보행자 또 국토부는 이동권 보장 이런 부분을 업무 분담을 잘 해서 저희들 고령자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PM입니다. PM이 5월 13일자로부터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실제 이제 단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업체가 15개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이 15개 업체하고 저희들 계속적으로 업무 협의도 하고 또 문제점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안정화 단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PM들 안전모를 직접 부착을 한다든가 이런 시설 개선을 따라서 좀 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안정화 정착 단계에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PM 사고가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PM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 통계 관리 안 했습니다만은 올해 5월 13일 통계를 보면은 작년도 3명이 사망했는데 지금 벌써 6명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기 때문에 이런 신규 어떤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저희들 또 단속이라든가 또 계도 또 시설 개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사망사고 목표를 저희들이 20% 잡아서 약 한 600명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각 부처별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중위권 정도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보행자라든가 고령 운전자라든가 특히 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차가 아까 대형 사고나 사망 사고의 한 50% 차지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졸음운전 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또 도로공사 협업을 해가지고 휴게소에 도로 화물차 전용 또 주차장을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 좀 현실적 현장 단속에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지금 코로나 백신 수송을 저희들이 경찰하고 군하고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아침 새벽에 이제 오게 되거든요. 새벽에 오게 되면은 이것을 하루 종일 지금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겠지만은 저희들 올해도 지금 꽤 많이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저희들 고속도로 순찰 때라든가 또 경찰청에서 각 경찰서에서 배송이 아침 새벽에 보통 한 6시 돼가지고 하면은 한 4시 정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장 단속이 사실 여의치가 못하는 그런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무인 단속 장비를 좀 더 보강을 하고 또 이제 요즘 공익신고를 일반 시민들 상당히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신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단속은 무인 단속이나 기계적 치안 또 공익신고 이런 것을 하고요. 현장에서는 정말 위험한 중요 법규 위반 행위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이제 그 아까 한상기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은 7월 1일부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도자치제하고 자치단체하고 저희들이 교통안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러한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각 시도단체를 같이 협업을 하고자 해서 교통안전지표라는 것을 저희들이 국제기준에 맞춰서 교통연구원하고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걸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서 꼭 뭐 이것을 각 시도 지자체의 어떤 측정해서 순서를 세운다기보다도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또 실제 사고 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시도 광역자치단체나 또 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교통사망사고에 대해서 감소할 수도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 과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단속도 하시고 또 계도도 하시는
우리 경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런 그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돼서 좀 더 사고가 정말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방의 어떤 도 단위의 그런 어떤 교통 사고를 획기적으로 많은 예산의 지원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좀 더 가능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이윤후 안실련 안전정책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참석하시는 분들 면면을 보고 오늘도 저 계장님들하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그 경찰청하고 우리 국토부 과장님 두 분이 참석한 세미나에 온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이 안전 분야가 굉장히 한직이었는데 이제는 사고도 줄고 성과도 보이다 보니까 또 그래도 우리 과장님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 국회의 힘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국회 교통안전포럼에 대한 소회도 있고요. 2004년에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처음 만들고 나서 2008년에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이기루스 출범을 했는데 이 그 네이밍이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데 아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그 명칭을 바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차차하고요. 지금 교통사고 통계 수치로 계속 사망자 감소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까 한상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 건수하고 부상자는 줄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바꿔서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력으로 사망자가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또 응급의료 시스템이 발달을 했다. 또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 기술, 에이다스 설치들이 요새는 많이 출시부터 돼서 나오니까 뭐 이것에 따른 효과도 뭐 부수적으로 좀 포함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줄고 있다고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트리지 말고 앞으로 정말 스웨덴에서는 뭐 그만큼 주는데도 비전제로 선포해서 0명까지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교통사고 사망자 0명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자율주행차 레벨 5 되면 뭐 대폭적으로 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큰 목적으로 계속 더 경주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2018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교통사고는 매년 순항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산업재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척도인 자살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제가 어제도 중대재해법 토론회를 저희가 주최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저는 조금 더 파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통사고는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5030 정책을 그래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음주운전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민식이법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윤창호법 통해서 더욱더 강화된 법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근데 타 법들은 그러지 못했다. 중대재해법도 보니까 1년 이상의 징역을 가지고 이게 높다 막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그만큼 반대하는 계층이 많은 겁니다. 불만을 수용할 정부 부처의 의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교통인분들한테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사실 5030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비판의 대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그 경찰청 교통운영계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 국토교통부가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또 많은 민간단체들과 학회가 함께해서 이룬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는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보행자 사고 비율 줄이기 위한 말씀들 많이 좀 하셨는데 이 보행자 사고 지금 도로교통법 우리 양 과장님 계시지만 빨리 좀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8조 2항에 도로의 우선권을 결국은 차량한테 주고 도로 가장자리로 보행자를 걷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후진적인 법령이거든요. 이거 꼭 개정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음주교통사고 이게 강화됐다라고는 하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이 이유가 뭐냐면 3년 이상이라는 법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선고가 되면 우리 형법에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우리 윤창호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5년 이상으로 좀 확대를 하는 방법으로 조금 더 음주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선고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총론만 좀 말씀드리고 말려고 그랬는데 몇 가지 강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몇 가지만 좀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문제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만 있는 악법입니다. 그리고 종합보험 가입하면 형사처벌 12개 항목 제외하고 면제해 주는 건데요. 이거 폐지돼야 됩니다. 이거 혼란스러울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2008년에 헌법소원 한번 났었고 2018년에 다시 한번 추진했었고요. 이제 다시 이 싹을 좀 키워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폐지를 해야 우리 의식들이 운전자들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뭐 아이디어 차원이기도 하지만 이 불법 주정차 문제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차고지 증명제 하나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 주정차 단속 민간에 이양하면 됩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한 20만 원 정도, 8만엔, 9만엔 정도 하니까 한 2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뭐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악화가 영화를 구축하는 아주 불합리한 교통사회가 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끝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시간에 여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들과 또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조금 더 긴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의견들은 여기 아까 주신 그 숙제 종이에다가 제가 써서 조금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짧은 토론이었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한국의 드라마가 K-드라마 그래갖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 그 특히 되게 막장 드라마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드라마에 보면 거의 다 항상 그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한국의 그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한 걸로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의 어떤 이런 작가들도 이제 이런 우리의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존의 어떤 생각을 좀 많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상진 교수님, 박사님 그 발표에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시 교통사고를 줄이는 거는 뭐 강력한 뭐 규제도 좋지만 보행자를 편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토론 감사하고요. 네 번째 토론자는 우리 멀리 월드뱅크에서 알리나 벌라쿠 닥터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우선 시작에 앞서 대한민국 정부 측의 그 관계자분들께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 많은 일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완전히 많이 개선이 됐고 다른 나라들에게 귀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도로 안전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 데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또 지자체 그리고 기타 다른 많은 단체들이 함께 힘을 써주어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로니크 페이펠 님 그리고 한상진 박사님 저희 수치 통계를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내주었는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젊은 층에 대한 것입니다. 이 도로 이용자들 중에서 좀 더 젊은 층이 또 계십니다. 아이들이죠.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도로 안전사고로 인해서 많은 목숨이 앗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떤 방향이 모범적인지 잘 보여준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웅타드에서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95% 정도나 아이 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고 이런 조치들, 이런 정책들을 단행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정책적인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제가 완비되고 새로운 법과 정책이 나오고 그리고 도로 공법도 더욱더 개선이 됐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 집행과 단속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잘 이행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조치들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명을 정말 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실제 액션을 취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꿈의 희망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대한민국이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황을 살펴보자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양한 많은 어려운 도전 과제들을 저에게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속도가 더욱더 증가하는 것에 이어졌습니다. 속도가 올라가니까 취약한 운전자들 그리고 보행자들에게 있어서 악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제를 통해서 들었다시피 이것이 특히 노인, 고령자들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집행 그리고 단속 같은 경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존 같은 경우에 스쿨존 같은 경우에도 속도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 40km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이게 하나의 이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고령 보행자들에게 있어서 큰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조치들을 더욱더 확대해서 고령자들이 주로 밀집해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고령자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교통 약자들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례들을 저희가 보면은 아마 파리, 바르셀로나에서도 저희가 채택된 것이 있지만 많은 대도시에서도 30km 속도 제한을 모든 도로, 도심의 모든 도로에 30km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에 있어서 차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차들이 더욱더 빨리 달리고 있는 만큼 그리고 또 퍼스널 모빌리티로 또 많은 사람들이 전환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걷거나 또 자전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낮춰야지만 주변 사람들, 보행자나 자전거 사용자들에게 있어서도 위험이 더욱더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안전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서 단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고 또 도로 공법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공법이라든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이미 채택한 이 시스템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 사망자 수를 줄이고 그리고 부상자 수를 줄이는 데 있어서 시스템적인 접근을 많이 채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어떻게 했냐면 도로 안전을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취약하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다. 사람이 실수도 하고 우리가 피곤해지기도 하고 운전하다가 실수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행자로서 걸어 다닐 때도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시스템적인 접근을 한다면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그래서 이게 목숨이 앗아가는,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실수를 낼 수 있지만 취약자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인 완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차량 그리고 도로가 모두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꼭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서 속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 이용자 모두가 명확하게 인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운전자가 됐든 보행자가 됐든 이륜차 사용자가 됐든
명확한 메시지를 알고 있어서 내가 이것을 이용할 때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점을 어떤 조치들의 적용을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실수를 낸다 하더라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다라도 적어도 사람이 죽는 일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게 중대한 사고로 나타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접근법의 차이, 그리고 이 액시덴트, 그리고 크래시, 이 사고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제가 도로 액시덴트, 사고라는 표현을 안 쓰고 크래시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로 크래시 이런 사고를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시덴트는 우리가 실수라고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실수는 우리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 크래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한국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백신을 통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는 것처럼 도로 안전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Very much for your wonderful. 네, 훌륭한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결국 사람은 뭐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안전에 관련된 굉장히 시스테매틱한 그런 종합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희생을 어떤 생명이나 어떤 부상 같은 희생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토론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 추장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추장민입니다. 제가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사회분과 위원장의 자격으로 오늘 토론해 왔는데요. 사실은 교통연구원 같은 건물에서 위층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통에서 잘 모르는데요. 지속가능사회분과가 안전, 기후환경, 그리고 문화를 포괄하는 분과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국정과제로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 분과에 해당되는 분야라서 아마 저를 이렇게 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먼저 무엇보다도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안도감을 느끼고 정말 크게 축하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교통 전문가가 아니지만 안전의 관점에서 관련된 정책과 함께 추진이 된다면 상당히 교통 안전에 있어서도 시너지 이펙트가 있겠다 싶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통사고도 다른 사고와 함께 복합사고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지난번 광주 철거 건물의 붕괴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사고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통 안전 혹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고와의 어떤 복합적인 사고 발생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좀 고민을 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환경 기후변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후변화 영향을 좀 고려를 해야겠다. 즉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폭우 등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통안전을 좀 고려할 때 기후 교통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를 들면 기후 교통안전 취약 지도를 좀 이렇게 그려서 중점적으로 관리한달지 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세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적인 비대면 사회 출현이 교통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교통안전정책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 시대라고 할까? 그리고 이제는 대중교통보다는 감염이기 때문에 자가용을 많이 이용한달지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어떤 교통환경에 대한 대응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 산업의 변화도 우리가 또 소위 그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통 안전에 미칠 영향을 미칠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전기차, 자동화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우리가 교통 안전 정책을 펴는 전혀 다른 어떤 그 교통의 그 수단의 변화들, 기술 변화들, 그리고 이걸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충전소를 시설들의 그 인프라의 구축들이 가져올 교통 안전에 미친 영향들도 좀 면밀히 검토하면서 안전 정책이 필요하겠다 싶고, 마지막으로는 보다 크게 보면 미래의 어떤 도시 사회라고 할까요? 혹은 미래의 어떤 사회 시스템이 특히 도시 시스템에 있어서는 뭐 프랑스 파리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주요 지자체 부산 같은 경우는 시작을 했는데 15분 그 생활권 도시가 이제 나아갈 거란 말이죠. 이런 미래 도시의 어떤 그 운영 시스템이 변화하면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다른 형태의 교통 환경들이 조성이 될 텐데, 이런 어떤 중장기적으로 미래 우리 생활의 변화 추세에 맞춰서 지금의 교통 안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교통 안전의 정책들이 좀 설계되고 좀 추진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저의 그 좀 부족하지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사실상 아까 우리 알리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뭐 교통량이 좀 줄면서 속도가 좀 증가하고 오히려 그것이 사고를 좀 늘릴 가능성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그 서울의 교통 환경을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기피하면서 승용차 이용이 되게 많이 늘어서 속도가 오히려 떨어져서, 속도가 떨어지면 또 교통사고도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이게 사회마다 굉장히 다른 그런 어떤 그 영향을 코비드-19이 주는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 지금 우리 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래 사회에 어떤 도시의 구조가 바뀌고 이런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 교통의 문제, 이 안전의 문제, 이걸 갖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기후 변화 영향까지 같이 복합시켜서 사실상 굉장히 미래를 볼 때 고민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우리 서영석 기자님인데 우리 교통 안전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국민 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또 이런 부분을 다루시는 기자님들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일보에 근무하고 있는 서형석 기자입니다. 실은 교통안전 관련해가지고 3년 동안 기사를 썼었는데 요 근래 1년 반은 이제 교통안전을 잠시 떠나서 취재 영역을 잠시 떠나가지고 지금 자동차 산업을 좀 모빌리티 정책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행자로서의 도로를 봤을 때와 그리고 자동차로서의 또 도로를 봤을 때 두 가지 시각을 어떻게 좀 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취재를 2019년 12월에 마무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참 이제 좀 있으면 3,000명 교통사고 사망자 3,000명 벽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참 기쁩니다. 제가 처음에 2017년 1월에 시작했을 때가 그때 16년 실적이 아마 4,200명대였을 겁니다. 와, 그 사이에 벌써 1,200명을 감축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그 많은 그 지난한 과정에 있어서 많은 관계자분들의 참 고생과 노력이 이런 피땀이 어린 결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여기 못 올 뻔했습니다. 황천길을 떠나 있을 뻔했습니다. 한 2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이제 송파구에서 한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빼는데 차를 빼서 주차장에서 이제 제가 차 도로 본선에 올라타야 되는데 갑자기 택시 한 대가 그 우회전해 가지고 본선 타는 제 앞으로 막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 그냥 치고 나온 거죠. 뭐냐? 불법 유턴이었습니다. 네. 유턴 할 조금 한 20m만 더 가면 유턴 그 구역이 있는데도 그 택시는 중앙선에서 곧장 유턴을 해버리니까 저 한 2-3초만 아니었으면 2-3초였으면 황천길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 기사님을 좀 응징을 해볼까 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교통 법규도 안 지키는 분이 택시를 몰 수가 있나 하면 화가 나가지고 좀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하필 그 차 제가 몰던 그 차가 그 좀 체험용 차량이어가지고 블랙박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분을 사귀고 다시는 이런 택시 운전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교통안전 정책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과정에 있어서 교통 안전에 대한 수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우리 서울만 보더라도 사실상 우리 주요 간선도로 대부분은요 이미 중앙분리대가 안 갖춰진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제 무단횡단이 이제 거의 뭐 근절이 되고 있고 중앙선 침범 위험도 줄어들었을 뿐더러 차량도 중앙분리대가 있으니까 더 안전하게 가는 사실상 투자와 정책과 일관적인 이런 정책의 힘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방금 이제 기조 발표에서 한상진 박사님 그 발표 내용을 보니까 서울과 전남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인즉슨 뭐냐? 물론 서울보다 전남이 더욱더 이렇게 그 면적도 넓고 관리해야 될 도로도 아마 더 길 겁니다. 하지만은 투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재정 여건이 지금 지방들이 열악합니까? 지금 재정 자립도도 지금 뭐 서울도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지방에서는 절반도 안 되는 곳들도 많고요. 이런 데서 어떻게 좀 서울과 같은 그 OECD 평균과 같은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공연불에 그치고 말고 구호에 그치고 말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교통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느낀 바로는 지역과 세대와 그리고 뭐 각자의 개인 소득과 배경에 대해서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되는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서울에 살건 뭐 영종도에 살건 뭐 인천에 살건 강원도 산골짜기에 살건 누구나 똑같은 교통 안전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이 짜여져 하고 이제 기본적인 투자의 집행 방향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교통 안전에 대해서는 해볼 만큼 해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과거에 산업화를 거쳤고 민주화를 겪었듯이 안전화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경험을 배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인즉슨 이제 우리도 미세 조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1970년에 깔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경부고속도로가 왕복 4차로로 개통이 되면서 왕복 서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왕복 10차로로 이렇게 넓혀지기까지 지난한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만한 과정에 있어서 교통량에 대한 그 미세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검토가 있었고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통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넓히고 새로 까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음주운전자들 잡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가 이 법을 만들고 시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성과를 한번 좀 되돌아보고 우리가 놓치진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좀 되돌아볼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폐지와 같은 아직도 수많은 과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교통안전들이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는 5030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민식이법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혹여나 생길 수 있는 억울한 일을 그런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윤창호법 을 시행함으로 있어서 음주운전이 더욱더 확실히 근절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제도들을 힘겹게 마련하고 안착을 시킨 게 이 문재인 정부 4년간인데 앞으로의 차기 정부를 고려해서라도 이제 앞으로의 교통안전 정책은 우리가 국민 삶을 좀 더 감안해보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짚어보는 미세조정의 시간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참 교통안전 관련해서 교통사고 사망자 3,000명 무너져서 2,000명 가고 1,000명 가고 그렇게 좀 제로로 가는 그런 꿈같은 일이 현실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옛날에 1994년도에 그 무슨 청와대 기획단에서 일했을 때 그때 10,000명 정도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목표가 그 국민 생명 5,000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언론에서 그럼 5,000명을 죽인다는 거냐 이제 그래갖고 굉장히 언론에서 비판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자님 그 토론 보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게 우리가 빨리 지방 도시에 대한 교통 안전 투자를 좀 늘려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차이가 나지만 이 교통 안전 부분 같이 생명과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지방에 투자를 해주는 정책적인 변화가 따르면 제 생각에는 2,000이 아니라 1,000 그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정말 시간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토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아마 그 플로어에 뭐 이렇게 뭐 많은 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플로어에 뭐 토론하실 분은 없는 것 같고요. 혹시 뭐 한상진 박사님 뭐 없습니까? 혹시 토론자분 중에서 추가적인 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쭉 진행되는 말씀들 들어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얘기가 많이 나오셔서 사실은 제가 와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금 예산 당국과 협의 중에 있는데 이 정부안 확정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좀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지방의 안전 예산이 확보되기를 정말 간절히 저 기원합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우리나라에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국내적으로는 좀 시끌시끌하지만 그래도 웅크타드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고 또 경제 9위, 세계 9위 경제대국이 됐고 뭐 또 오늘 이 소식도 사실상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아주 빠르게 진입하는 교통 사고 그 부분도 굉장히 바람직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은 구매력 지수를 볼 때 우리가 일본보다 이제 앞섰고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가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니까 안 돼라는 말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이제 알았고요.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관심을 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엔 이 문제 해결은 우리가 지방에 어떻게 도로 보행 환경을 정말 좋게 만드느냐 저는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정말 더 들었고요. 우리 모두 합쳐서 지방의 교통 환경을 안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잠깐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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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예, 저 플로 토론이라기보다는 그 교통연구원 그 도로교통본부장 조한솔입니다. 예, 그 경찰 그 양과장님이 나오서 쓰니까 제가 한번 부탁 말씀 하나 공개적으로 예.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경찰에서도 그 한상진 박사 발표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회전교차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경찰에서도 제가 지금 청 내에서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회전교차로가 현재 우리나라에 한 12년 됐고 한 1,700개소 정도 설치 중인데 좀 아쉬운 게 그 도로교통법에 회전교차로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없고 그 법적 주의가 지금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이번에 개정하신다고 하니 이번 참에 꼭 그 회전교차로 운행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가 반드시 좀 반영되게끔 좀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 전면 개정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돼 그래도 있습니까? 저희들도 적극적 찬성하기 때문에 다 예, 들어가 적극적으로 저희들 이번에 도로교통비 넣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 교통 안전 정책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토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발표자 감사드리고 하여튼 우리 교통 안전이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성과로 정말 선진국의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통 안전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모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